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이번에 북리뷰할 책은 총균세입니다. 총균세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학자가 1997년에 썼던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98년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쯤 된 오래된 책이죠,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널리 읽히는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드디어 총균세에 대해서 북리뷰를 해보게 됐는데요. 음,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주장하는 이 책 전반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론들도 많이 있어 왔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전체 책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북리뷰를 해 나감에 있어서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 작가의 생각대로 이 책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입장으로 큰 반론 없이 어, 북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간 요 영상에서는 프롤로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뒤에 한 장씩 북리뷰 영상들을 올리게 될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부, 4부에 집중해서 북리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프롤로그,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푼다. 이 저자가 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 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뉴기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얄리라는 뉴기니 정치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얘기도 서로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하던 와중에 이 얄리라는 정치가는 뉴기니를 위한 사람이다 보니까 왜 우리는 백인들보다 발전하지 못했을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에게 물어본 거죠. 왜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화물은 뉴기니 말로는 화물이란 단어가 가장 적합했던 건데 말하자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화된 물건들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25년 정도 연구를 한 끝에 결과적으로 97년에 총균세라는 이 대서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왜 어떤 민족이 더 문명화됐을까? 이 문명이란 정의도 애매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풀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이 됐을까요? 뉴기닌과 유럽 백인, 이 얄리가 질문한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보자면 전 세계, 지구 전반에서 벌어진 여러 민족 간의 차이, 대륙 간의 차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불균형에 대한 것도 설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부와 힘은 왜 지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두가 다 같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C, 기원전 11,000년 정도만 해도 모든 대륙이 모두 수렵 채집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농경을 한 게 아니라 따먹는 거죠. 열매 따먹고, 그리고 동물들 찾아서 사냥해서 먹고, 이런 수렵 채집민으로 살았었는데, 유럽 식민지 확장이 시작되던 1500년쯤,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 시점, 그 시점에는 이미 대륙 간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 사이, 기원전 만년에서 기원 후 1500년, 이 사이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 책 전반에 걸쳐서 파악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탐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걱정이 된 거예요. 저자는
만약에 이 연구하는 거를 한쪽 문명 우위를 찬양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연구 과정은 어떤 한쪽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역사에 대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 한 민족의 지배 과정을 설명이 가능해지면, 한 민족이 어느 다른 민족을 지배했다라는 것이 설명 가능해지면 그 지배를 정당화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 원인을 설명하는 거는 정당화 혹은 그 결과가 맞아라고 승인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다. 그래서 그거를 원인 설명과 그걸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원인을 이해한 후에 인과관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오히려 유럽 중심주의적 접근법, 서유럽인에 대한 미화, 그리고 서유럽 및 유럽화된 아메리카의 우수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책은 대부분 유럽인 외의 민족을 다루고 있고요. 오히려 유럽의 문명 요소가 유럽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타 민족으로부터 넘어왔다는 설명이 많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문명이란 좋은 거고 수렵 채집은 비참한 것으로 너무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역사는 행복을 향한 진보 과정이었고 현재 더 많이 발전한 이게 더 어,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설명이 되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문명이 더 좋은지 수렵 채집 시절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을 이해하고자 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내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을 내므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역사의 사실만을 찾아보려고 했던 노력을 많이 엿볼 수 있었던 프롤로그였어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종주의가 지금 은근히 있잖아요. 백인이 더 우세하다, 더 나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기도 한데, 이게 사실 설명하기에는 가장 흔한 설명인 것 같아요. 백인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더 문명이 발전을 빨리 일으켰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눈에 지금 보이는 아프리카보다는 더 낮게 살고 있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가장 흔한 설명이긴 한데, 사실 인간의 기술적 차이에 병행하는 지능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나온 게, 확실히 증거가 나온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것에서 더 넘어가서 오히려 뉴기니인과 유럽인을 비교해 본다면 뉴기니인이 더 지능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근거가 오히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뉴기니에서는 현재에도,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살인이나 서로를 죽이거나 아니면 전쟁, 사고가 난다거나 먹거리 조달이 되게 어렵다거나 생존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유럽은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죽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있다라고 쳐도 전염병 정도? 근데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머리를 써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숙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뉴기니의 사람들은 지능과 관련해서 자연 선택 과정이 있었을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맞고, 유럽은 최근 모양새를 보면 지능으로 인한 자연 선택보다는 유행병을 피해가는 화학 적용에 대한 자연 선택이 오히려 있으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유기니는 다른 어린이나 어른들과 대화 혹은 놀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데, 유럽은 오히려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같은 수동적인 시간이 더 많이 차지하지 않냐라는 근거도 제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뉴기니인이 서구인보다 더 똑똑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명이 지능 차이에서 온다라는 것과 이런 가설이 검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통 그래서 유럽인과 뭐 흑인, 유럽인과
유기인을 비교해서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할 때 지능 평가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인의 인지 능력 자체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인지능력 검사는 보통 문화적 학습 내용을 측정하는 거다. 이 문화적인 내용을 겪지 않았으면 사실 인지능력의 차이는 없는데 문화적인 게 질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못 오판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 문명이 혹은 한쪽 그 인종이 더 우세하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민족 간의 역사적 운명이 달라진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섹션에선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정한 민족이 우월하다라는 주장에 있어서는 첫째는 아까 말한 그런 유전적인 거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한랭한 기후가 창의성과 에너지를 자극한다.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선 집 지어야 되고 옷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긴 겨울 동안에는 할 게 없으니까 발명에 몰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랭 기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세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1000년 전만 해도 유럽은 유라시아 문명에 공헌한 바가 없었어요. 이 이후 책에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주장 별로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건조성 기후 그리고 강변 저지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계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이 발달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또 있는데 사실 관계 시설과 중앙 집권은 병행 발전되지 않았고 중앙 집권이 먼저 생긴 후에 관계 시설이 발달했다라는 사실이 어, 밝혀졌습니다. 그 유럽의 총기나 전염병이나 철기, 인공물 이런 것들이 바로 우월함의 증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궁극적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게 우세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게 진짜 우세하다라고 하려면 그걸 만들 수 있게 한 그 궁극적 증거는 또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까지도 파헤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원인, 한 종족이 더 우세하게 된 혹은 한 대륙이 더 우세하게 된 궁극적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 지식 체계에 구멍 나 있다라는 것을 더 넘어서서 윤리적인 공백도 메우지 못하게 되는 것일 것 같다. 이 윤리적인 공백이라는 거는 특정 인종이 우세하다라는 주장, 그게 사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써야만 했다.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진행의 차이는 사실 환경적인 차이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에요. 사실상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고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라고 이 책 전체에 를 거쳐서 굉장히 25년간의 연구 그리고 그 연구하는 동안 나왔던 굉장히 많은 자료와 사례들 이런 걸 가지고 책 내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사실 지금에 있어서야 그러니까 97년, 1997년에 대해서야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이런 굉장히 다양한 학문에 있어서 그 사이에 발전이 많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검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97년에 됐을 때쯤에서야 우리가 나름 이 정도 대략적인 맥락으로 환경차 차이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증명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학문이 필요해서 사실상 여러 저자가 이 각각의 학문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인 거죠. 사실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지만 통일된 종합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게 조각조각 나서는 그게 총괄적으로 통합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합 이론을 만들기 위해선 저자는 한 명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수명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침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 분이 이 연구를 시작했던 시점에 이미 많은 분할을 겪어봤고 그리고 또 마침 조류 진화론 연구를 위해서 여러 대륙을 다녀왔었고 대륙을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대륙의 원주민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설명을 가능할 것도 같다. 연구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34페이지에 이분이 겪어본 굉장히 다양한 이 학문적인 경험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그 시점에 1900년대 후반에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한 명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위해 준비된 단 한 명, 그분이 이 저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 또 역사학자로서 이분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사란 지겨운 사실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거에 불과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 전반에 대한 개괄, 개요를 어떻게 보면 이제 차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책은 4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1부는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장은 700만 년 전부터 최종 빙하기가 끝난 1만 3천 년 전까지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타 대륙으로 퍼지기 시작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은 지금으로부터 지난 13,000년 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환경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 하나의 사회에서 시작된 폴리네시아인이 수렵 채집인 사회로 살게 된 사례, 그리고 또 원시 제국까지도 만든 사례까지 굉장한 다양한 사회를 만들게 된 그 예를 들으면서 이게 민족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었으니까 폴리네시아인이었으니까 환경이 이유였구나라는 것의 한 사례를 2장에 설명하고요. 3장에서는 다른 대륙 민족의 충돌 사건을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우리가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스페인의 피사로 장군이 잉카 제국의 알타왈파 황제를 제압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직접적인 원인이 병원균 그리고 기병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문자, 정치 조직, 그리고 기술 이 직접적인 원인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부는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 교차를 한 주제인데요. 궁극적인 원인, 아까 전에 이 4가지, 5가지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 이 직접적인 원인을 만들게 된 궁극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2부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농업, 목축으로 식량 생산을 한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식량 생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에서는 세계 몇 지역에서는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하고 다른 민족에서는 또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은 현재까지 수렵 채집민으로 남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장은 수렵 채집으로 남은 여러 원인에 대한 탐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7장에서 9장은 가축화와 작물화된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이라는 주제로 결국에는 아까 전에 식량 생산이라는 궁극적 원인으로부터 직접적 원인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요. 그 4가지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 장씩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병원균의 진화, 그리고 왜 병원균 교환이 불평등했나. 이 말은 예를 들어서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정복전쟁 확장해 나갔을 때 신대륙 사람들이 다 병영군에 의해서 다 죽어요. 거의 되게 많은 인구가 99%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멸하게 되는데 왜 거꾸로 신대륙에서 구대륙 사람들은 전멸시키지 못했나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것을 11장에서 다루고요. 12장에서는 문자에 대해서 다루고 13장은 기술, 14장은 정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인류사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2부와 3부 궁극적인 원인과 환경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대륙과 섬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15장은 오스트레일리아 유기니 섬의 역사에 대해서 고찰하고요. 불균형 이론 검증의 결정적인 사례예요. 굉장히 안 좋은 대륙들이거든요. 그리고 16장에서 17장은 동아시아 본토와 태평양 섬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결국에 전파하는 방향, 확장해 나간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그리고 남중국에서 오스트로네시아인 쪽으로, 그리고 오스트로네시아니 필리핀과 인니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폴리네시아까지 확장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18장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충돌에 대해 설명하고 19장은 아프리카 역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총균세에서 다루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에필로그에서는 과거로서 인류사의 미래라는 주제로 다뤄지는데요. 이 19장에 걸쳐서 원인으로 다룬 것은 환경적인 원인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사실 환경적 원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장 동안에는 내내 환경적 원인,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환경적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외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뤄봅니다. 지역적인 차이, 그리고 문화적 차이, 그리고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씩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과학, 사실 역사가 과학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편인데 역사도 과학으로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에필로그에서 좀 다뤄주고 그리고 이 프롤로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사실 역사는 지겨운 사실들 나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경향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역사는 이렇게 분산적인 것들이 사례 그리고 서로 관련이 없을 것과 같기도 한 그런 사례들만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전반적인 굉장히 오랜 기간, 굉장히 오랜 그 넓은 지역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광범위한 경향성들이 확실히 있다. 이건 설명이 가능한 경향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경향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탐구 과정은 흥미롭고 생산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롤로그에 대해서 다뤘고 앞으로 나올 영상들 굉장히 재미나고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데요. 앞으로의 영상들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고 나서 종합된 의견을 얘기해 보자면 정말 광범위하고 25년에 걸친 연구라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는 정말 방대한 내용의 연구가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될 법한 팁을 드리자면 각각의 장에도 그렇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소제목이 굉장히 꼼꼼하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을 기준으로 쭉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제목을 쭉 훑어가는 방식, 하지만 소제목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책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읽어보셔도 충분히 의미 있는 책,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총균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광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그냥 쭉 읽을 때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챕터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읽으시는 것도 포괄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읽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